예, 안녕하세요. 오늘 한 1시간 15분 정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가안정목표제 설명드릴 한국은행 조사국의 장희찬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 표지를 보면은 제 소속 팀이 고용 분석팀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일주일 전까지는 제가 물가연구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연구팀의 업무의 일환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제가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고용분석팀으로 됐고요. 물가연구팀에서 실질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설정하는 데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믿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인데요. 아마도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눈높이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아주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이해하시는 게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가 안정이 어떤 의미인지,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제도, 통화정책 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물가안정목표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지 않고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물가 안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실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했을 때 물가 안정 목표제인데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인데요. 영어로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타겟팅을 한다는 건 이제 목표로 삼아서 한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걸 바꾸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물가 안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타겟팅을 이제 목표제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라는 말이 인플레이션보다 어떤 면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말이 시작된 이 개념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의 개념에 부합하는 번역어로서의 물가 안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물가 안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물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물가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종합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해야 될 개념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제품이나 어떤 하나의 서비스의 가격하고 물가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생수가 얼마인지 이것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근데 흔히들 이제
언론이라든지 언론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표현에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표현을 개별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종합적인 수준이라는 게 이제 전부 다 종합했다는 거죠. 그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쉽게 이해하려면 평균적인 가격의 상승, 하락,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제품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의 종합적인 수준. 그게 물가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물가와 개별 가격의 구별이 필요한 그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물가라는 게 이제 종합적인 수준인데,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정도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쉬울 수도 있는 개념을 또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이고요. 그래서 뭐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물가가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종합적인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그걸 측정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의 이제 정의가 이건데, 여기에는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건데요. 근데 흔히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를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예전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이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한데, 인플레이션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고요. 인플레이션은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정도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 자체로 나쁜 거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좋은 제도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타겟을 삼아서 목표로 삼는데, 그게 나쁜 거라면 그걸 목표로 삼지 않겠죠.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은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바람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꼭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 보셨으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뭐 그런 경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오르는, 뭐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뭐 몇 배씩 올라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그냥 보통 일상적인 영어의 표현에서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정도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돈의 가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하락하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생수가 있으니까 생수 자꾸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맘때쯤에 생수가 한 병에 뭐 500원을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올해 이걸 사려고 하니까 600원이 됐다 하면, 똑같이 5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생수 한 병을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생수 한 병을 살 수가 없게 되죠. 500원이면 5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 하나의 제품의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생수값이 올랐다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생수값이 그냥 물가라고 생각을 잠깐 그냥 단순화 차원에서 해보시고, 500원의 가치가 이제 작년과 달리 좀 더 낮아진 거니까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게 얼마나 빨리 하락을 하는가,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의 가치 하락 속도 또는 돈의 가치 하락 속도, 뭐 통화의 구매력의 하락 속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가도 이해를 하셨고 인플레이션도 이해를 하셨는데요. 그럼 물가 안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뭐 쉽게 생각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좋은 것 같고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았을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0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의를 내릴 때 낮고 안정적이라고 했지 제로이면서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제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가 안정을 정의할 때 물가 안정은 제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낮은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의의가 뭐냐면 통화 가치가 그렇게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는 시점을 정할 때 지금 사는 거하고 뭐 한 몇 개월 있다 아니면 내년에 사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제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꼭 제로 인플레이션보다 약간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더 나쁘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 인플레이션이 개념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조금 낮은 아주 약간의 플러스 인플레이션도 경제적 의사결정에는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이걸 물가 안정의 개념에 부합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은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일반 상식 차원에서도 쉽게 얘기들을 하는 바람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의 정의의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되는데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통화 가치 하락 속도가 안정적이어서 비교적 일정해서 특정 시점의 통화 가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아무리 낮아도 어떤 해에는 뭐 20% 올랐다가 또 다음에 가면 20% 떨어지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평균만 낮지 어떤 특정 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높고 특정 해를 보면 뭐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들쭉날쭉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면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채로 이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경제적인 의사결정, 뭐 소비를 하신다든지 투자를 하실 때 인플레이션율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른 데 신경을 쓰시면서 경제활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은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정되면 이제 뭐가 좋길래 한국은행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가 안정이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한국은행 법에 보시면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나름 작지 않은 조직 기관인데요. 이 작지 않은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은행 자체가 설립된 목적이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왜 물가 안정이 뭐길래 한국은행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물가 안정이라는 거를 열심히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면, 장기적인 시기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물가 안정 하에서는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아까 설명드린 물가 안정 개념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명목 금액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명목 금액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기도 하고, 돈 버시는 것도 이제 명목 금액으로 버시게 되는데, 한 10년 정도를 생각하면 10년 후에 벌어들이는 10,000원하고 지금 버는 10,000원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10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10,000원과 10년 후 10,000원은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나면 아주 쉽게 큰 불확실성이 없이 10년 후의 10,000원과 지금 10,000원의 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 중에 중간중간에 물가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물가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기의 어떤 사업 같은 걸 할 때 물가 안정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로 장기적인 시기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투자에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소비, 투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투자의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는 측면이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고, 이 세 번째 제가 써놓은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살아가실 때는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얼핏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상대 가격 변동과 물가 변동을 구별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물가가 안정돼 있을 때. 이 개념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상대 가격이라는 건 이제 가격이라는 건 하나의 제품의 가격입니다. 프라이스, 하나의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생수 가격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생수하고 콜라를 비교를 해보면, 어떨 때는 생수에 비해서 콜라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콜라에 비해서 생수가 비싼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 가격이 500원이냐 6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수 가격은 500원인데 콜라는 1,000원이었다가 콜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생수 가격만 600원으로 올랐다 하면 생수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죠. 그게 이제 상대 가격이 변동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가가 안정돼 있으면 개별 제품 가격만 들여다봐도 그게 이제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렸는지를 가지고 이 가격이 상대 가격이 올랐구나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나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어떤 제품 하나의 가격이 변한 요인이 그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비싸지거나 싸진 건지, 아니면 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품 가격이 그냥 제품의 어떤 수요 공급과 관계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제품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건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라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로 정보로 소중한 정보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정보가 있어야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상대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정보로서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느 쪽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자, 이제 자동차라는 거를 구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비싼 그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자동차를 지금 살지, 내년에 살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지금 살 건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자동차를 살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지금 싼 상황인지 할인을 많이 해주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자동차가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 가격 변동입니다. 다른 물건에 비해서 내가 지금 사려고 고민하고 있는 물건이 얼만큼 상대적으로 비싼지 싼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전체 그 자금에 비해서 이걸 지금 사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이제 자기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을 할 때 상대 가격 생각을 하게 되죠. 경제 전체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상대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한 정보로 잘 작동을 하려면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학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복잡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결국 물가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뭐 아주 쉽게 흔히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성장이라는 걸 하는 게 성장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뭐 받아들여지는 상식이죠. 근데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하려면 서스테이너블한 이제 이코노믹 그로스가 가능하려면 물가 안정이라는 필요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가 안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을 때 물가 상승률도 높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도 성장이 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적절한 성장률이 적절한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적절한 성장률이 꾸준하게 가려면 물가 안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 안 되었을 때 선진국이나 어떤 다른 여타 국가에서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에는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거여서 이게 사실 뭐 굉장히 학술적이거나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높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 해서 물가 안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다 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의 역할을 전담해서 맡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물가 안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막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뭐 개념적으로 아니면 저같이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설명을 해도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어떤 제도로서의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굳이 내가 저걸 알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문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2%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라고 하기도 하고 CPI 상승률 기준으로 2%라는 거죠. 그래서 낮고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게 이제 2%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도 2%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한 1년에 2%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물가 안정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복잡한 내용이 다 싫다 하시면 연간 2%의 물가 상승을 한국은행이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2%의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달성이 된다고 한다. 이것만 아셔도 사실 됩니다.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어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시더라도 연간 2%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에 의해서 잘 유지가 될 거다. 이 정도만 아셔도 물가안정목표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진짜 그 내용이 뭐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걸 사실 어렵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목표로 삼는 것처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학문적으로 이 부분을 전공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는 어떤 통화정책 전문가 정도 되면 깊이 있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알아도 대학교 학부 수준의 경제학과에서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하는 경우도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걸 잘 이해하면 아마 대학교 경제학과에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잘 이해를 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정해서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Monetary Policy Regim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Framework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체제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하고요. 통화정책이라는 게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가 하면 물가안정목표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물가안정목표제를 이해하시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쉽게 물가안정목표제를 이해를 하고 싶다 하면 몇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입니다. 미국도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2%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도 2%고요. ECB, 유로 지역을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ECB도 2%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대체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을 했든 안 했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권에서는 다 2%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나름 쉽게 생각하면 그냥 2%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놓은 것처럼 기대를 안착시킬 수 있는 명목 준거, 앵커를 뭐 제공을 하고 경제 주체들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숫자로 제시를 했다 하지만 그냥 쉽게 2%만 아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적으로 물가 안정이 뭐고 물가 안정이 중요하고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길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 2% 이것만 딱 제시를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인플레이션율이 달성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2%를 알고 있으면 다른 부분은 굳이 몰라도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 설계한 제도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물가 안정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 즉 2%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중장기적으로. 그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적이다. 이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 이 정도 그것만 알게 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그럼 숫자 2%만 제시하면 끝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여건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독립성을 얻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했고 법적으로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행만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선진국일 경우에는 특히 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이제 많이들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문에 많이 등장을 하죠. 예전에는 옐런이었고 그 전에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그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기사들을 많이 접하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하고 파월 의장은 그래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인상을 했고 인상을 하고 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미 연준의 의장은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길을 가죠. 그게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앙은행 총재가 됐든 뭐 그 의사결정기구인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같으면 FOMC에서 결정을 할 때 정치인들, 특히 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역사적 교훈이 바탕에 깔린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선출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통화정책에 비전문가로서 개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물가 안정이라는 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더라 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2% 타겟을 제시를 하고요. 정치적으로 그 힘이 센 사람들도 중앙은행 총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제도가 잘 작동을 할 수 있더라라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을 빌어서도 이제 독립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제고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 우리나라는 선진국일 수도 있고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다른 어떤 정부 기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개입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가끔 접하시겠지만 그 여당에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뭐 청와대, 기획재정부 사람들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던 통화정책 어떤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독립성 부분인데요. 그것이 도대체 왜 부적절한가 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식의 개입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계속 통화정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면 항상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런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왜 독립성을 보장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내느냐 하면 이 마지막에 신뢰성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이제 왜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요하냐면 이 물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통화의 구매력 하락 속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의 구매력의 하락 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통화라는 게 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 전공이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돈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잖아요. 이제 종인데 이 종이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걸로 세금을 낼 수가 있고 거래를 할 때 거래양 상대방이 이 돈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통화가 금하고 이렇게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고 거래양 당사자가 믿으면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걸로 작동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통화의 핵심 개념인데요. 이것도 이 통화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안정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이게 실제로 안정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율은 한 연간 2%가 될 거야 라고 믿게 되면 진짜 2% 인플레이션이 달성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만 2%에 잘 안착이 돼 있으면 실제로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통화정책이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냥 2%의 물가상승률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어떤 종교처럼 2%가 될 거야. 모두 믿자 하면 진짜로 그걸 다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지 않을 법한 증거들도 보이고 하면 이제 기대가 조금씩 안착이 덜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영향력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가장 큰 상황은 통화정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서 물가상승률이 2%로 쭉 유지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현실은 이상과 다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사람들의 기대는 2%로 안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급적 잘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고 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성이 제고되면 제고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뭐 3% 아니면 반대로 낮아서 2%보다 낮아서 1.5% 목표 수준이랑 다른데 여기서 이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의심을 할 수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2%가 아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또는 낮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2% 달성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에이 계속 안 믿을래 하고 의심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향은 지금은 1.5%, 뭐 지금은 뭐 4%, 뭐 3%, 2%가 그러니까 2%가 아닌 상황. 2%가 아니지만 그냥 잠깐 이러는 거고 결국엔 2%로 갈 거다라고 믿을 수도 있죠. 이제 믿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상황과 관계없이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어땠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땠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목표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을 점점 많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경제를 만드는 그게 물가안정 목표에서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게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게 다 2%에 몰리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한국은행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2%로 다 기대가 쏠려 있으면 한국은행이 별 일을 안 해도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한국은행만 좋은 거지 뭐 경제 주체들한테 좋은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유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시키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통화정책으로 물가 안정만 달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은 더 들으셔도 좋고 이 부분까지 이해하기가 조금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2% 물가 안정 한국은행이 열심히 달성하려고 노력한다까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 단계 더 나가는 건데요. 물가 안정이 잘 달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사회후생의 극대화인데요. 사회후생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의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복지 정도? 복지라는 건 꼭 뭐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웰페어라고 번역이 그 영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경제 주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상태 그걸 이제 사회후생이 극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가가 안정이 돼 있다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안정이 돼 있다고 하면 물가 이외의 다른 부분의 변동성을 줄여주면 특히 생산 변동성을 줄여주면 경제 주체들의 후생, 사회후생, 웰페어가 올라간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된 건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언론을 통해서 뭔가 많이 노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전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경제 전망을 할 때 뭐 내년도 성장률이 얼마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률은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됐다. 지금 성장률을 뭐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뭐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관련된 뉴스를 보시더라도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경기가 과열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한국은행이 아니면 중앙은행,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왜 경기에 신경을 쓰는가? 물가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혹시 미국은 그 물가 안정만이 아니고 고용 안정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처럼 고용 안정을 그 명시적인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앞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명시적인 목적을 내세웠을 때랑 안 내세웠을 때랑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은 똑같다는 거죠. 한국은행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성장, 경기 변동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얼핏 잘못 보면 물가 안정이 아니고 성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고용 안정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생산의 안정도 달성을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물가가 안정이 돼서 연간 2%의 물가 안정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 물가 상승이. 별로 물가 상승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데 중요한 게 물가만에 있는 건 아니겠죠. 대학생분들이시면 당연히 취업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있었는데, 물가는 안정되어 있지만 나는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져서 해고가 됐다. 그러면 복지가 과연 웰페어가 잘 유지가 될까요? 자기 자신의?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물가 안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개인한테.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기왕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하고 아니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생산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더하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너무 과열된 상황. 그것도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으니까 노동시장 생산 측면에서도 균형이 맞도록 하는 일자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해야만 경제 주체들은 사회 후생 수준을 최대치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치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가장 좋은 수준으로. 그래서 한국은행이 능력이 되는 한은 물가 안정만 하고 끝이 아니고 거기서 성장이 안정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상황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단기적인 생산 변동성을 축소시킨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단기적인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단기적이라는 거는
뭐 완전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2, 3년 정도 넘어가는 어떤 그런 긴 시기에서 성장이나 고용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은 통화정책 이외의 부분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제 금리로 조절하고 싶은 거는 생산의 변동성, 고용의 변동성, 이 부분만 단기적으로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조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 뭐 생산성이라든지 다른 여타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 생산 내지는 고용의 변동성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들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신뢰하지 않아서 지금 2%도 안 되는데 뭐 시간 지난다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서 2%를 달성할 수가 있겠어? 라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면 실제 인플레이션도 그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생산의 변동성 축소를 위한 노력, 뭐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은 전적으로 물가에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되찾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는 걸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뿐만이 아니고 다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안정시키고 그게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한 상황이 되면 생산의 변동성은 더 이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는 기간 중에는 생산 변동성 축소를 위한 노력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후생은 낮아지게 됩니다. 생산의 변동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의 변동성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생산이 성장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성장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물가 안정을 당장 달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되면 GDP 성장률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낮아지거나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산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것은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일자리가 막 갑자기 없어지는, 아니면 뭘 생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극단적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람직할 리가 없겠죠. 그 두 가지 상황이. 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당장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너무 물가 안정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게 Flexible Inflation Targeting이라는 건데요.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다른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런 걸 신경 쓰는 것도 이제 신축적 Flexible Inflation Targeting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더 중요한 다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까지 오게 됐는데요. 물가 안정 목표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물가 안정 목표제에 앞에 플렉서블이라는 말을 붙여서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세상에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다 플렉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플렉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걸 이해하셨으면 그냥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단기적으로도 물가의 어떤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2% 이것만 달성하면 된다. 잠깐 동안 경제에 충격이 와가지고 벗어나는 것도 허용을 안 하겠다 하면 생산, 뭐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일자리가 갑자기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런 뭐 생산 쪽에 들쭉날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무조건 물가 안정만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축적이 아니고 경직적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strict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한테는 뭐 물가 안정이라는 걸 잘 달성이 됐기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이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실제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물가만 안정이 됐지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앙은행의 어떤 비난만 회피하기 위해서 물가만 안정시키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중앙은행도 물가만 안정시키고 끝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의 변동성도 같이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의 후생 수준이, 복지 수준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중기적인 시기에서만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over the medium term이라는 거는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그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폴러시 호라이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표현할 때 다 over the medium te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6분기에서 8분기 정도 그런 어떤 시기에서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더 모호하게 over the medium term 중기적 시기에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중기적 시기가 도대체 얼만큼이 중기적이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6분기에서 8분기가 중기적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대략적으로. 지금은 6분기, 8분기 요 정도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충격도 크게 왔다 하면 8분기보다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까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명확하게 이게 중기적 시계다라고 숫자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중기적 시계는 1년이 조금 넘고 한 3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시계를 중기적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조금 길게 중기적 시계를 가지게 되면 그 후생 측면에서 더 좋게 되지만 실제로 통화 정책이 그 물리적인 그 측면에서 그
그 제약을 덜 받게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덜 받는다는 얘기는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쪽으로 이제 여러분이 접하게 되시죠. 그게 이제 통화정책 수단이 이제 보통 주로 금리이기 때문인데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제가 바로 그 금리 인상 인하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물가가 그렇게 반응하기는 힘듭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에 반응하는 그 시차가 있는데요. 이 시차가 실제로 중기적인 시계, 이 시계만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게 되면 6분기 내지는 8분기 후에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이미 지나간 인플레이션 아니면 당장 내년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인 한계죠. 통화정책이라는 수단은, 통화정책이 갖고 있는 금리라는 수단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차까지 고려를 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중기적인 시기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그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이.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후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해도 그렇고 중기적인 시기에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한국은행을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별적으로만 비난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통화정책은 모든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통화정책이 관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고요.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지속성이 높은 인플레이션에만 국지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충격의 예는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농산물 가격 변동이 이제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유가가 변동되거나 농산물 가격이 변동되는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아무리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통화정책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왜 금리를 인상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 이유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다. 아니면 농산물 가격이 막 급등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그래서 통화정책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라는 답을 드리면 사실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은행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런 공급 충격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통화정책으로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인플레이션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통화정책으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배럴당 50달러 하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로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급등이 50달러로 계속 유지되던 국제 유가가 70달러로 올라가서 1년 동안 계속 70달러로 가게 되면 1년 후에 국제 유가 상승률은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달러로 올라간 지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은 보통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보통 공급 충격은 충격 자체가 일회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최대한 1년 정도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으로 반응을 안 하더라도
이제 충격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이유로 통화정책으로는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으로 반응을 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인플레이션이냐 하면 총수요 측면의 지속성이 높은 인플레이션. 이게 뭐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부족해서 임금을 막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아주 행복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저 기업보다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서 일을 해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임금을 인상시키게 되면 임금 인상이 결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임금이 인상이 된 거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임금이 인상이 돼서 이 오른 임금으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총수요 측면에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생산의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요. 실제로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했을 때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국제유가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막 오르게 되면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당장 힘들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가 많이 내렸다. 한국은행은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한국은행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1년 정도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원성이 자자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다 솔직하게 한국은행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한 부분을 다 이해를 해주시면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걸 이해시키기가. 여러분들처럼 굳이 한국은행까지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까 말까 한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일반인들이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기 바쁘신 분들한테 이해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물가 안정만 추구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옵티멀한 방식, 최적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신축적 방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대전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는, 안착이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통화정책의 신뢰성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신뢰가 약해지려고 하면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생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실제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규칙을 따를 수 없는 어떤 한계 때문인데요. 학자들은 이제 통화정책을 룰 베이스로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물가라든지 GDP 상황의 어떤
수치화된 룰을 만들어 놓으면 뭐 그냥 숫자가 그렇게 딱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정책 반응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룰 베이스로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수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그에 대한 대답은 중앙은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이제 언론하고도 이제 그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왜 재량이라는 게 필요한지, 근데 재량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재량이다 라는 걸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외야수를 중앙은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야수는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구 타석에 드는 타자가 공을 치면 플라이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자가 공을 쳤는데 땅에 닿기 전에 그 공을 잡아야 합니다. 이 외야수가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물가라든지 생산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타자가 공을 쳤습니다. 공이 외야수를 향해서 날아오죠. 근데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 컴퓨터처럼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자리에 내가 가서 쓰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공이 떨어질까라는 것을 타자가 친 순간에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수비를 하는 외야수가 타자가 공을 딱 쳤는데 치고 나서 순간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딱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탁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공을 쳤을 때 공을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이 날아오는 긴 시간 동안 바람이 얼만큼 세게 불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 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비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을 계속 쳐다보죠. 쳐다보면서 자기 위치를 미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적당한 위치에 가 있다가 미세 조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위치에 가서 잡게 되죠. 그러면은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잡는 순간까지 계속 판단을 수정을 합니다. 정보도 업데이트하고요. 그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뭐 세계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국제유가가 오른다든지, 뭐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나빠진다든지, 뭐 어떤 회사에 위기가 온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한 순간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최적인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통화정책 회의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 날 아침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죠. 기계적인 룰에 따라서 하면 로봇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정책을. 근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보 자체가 사건이 발생한 순간에 완벽한 정보가 다 획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재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판단이 이 정보 하에서 최적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판단을 수정하는 거죠. 그걸 재량이라고 부릅니다.
마음대로 해서 재량이 아니고요. 그렇게 로봇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상황을 재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재량이 아니고 제한된 재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건 자율적인 판단이지만 중앙은행이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블랙박스처럼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중앙은행이 획득하는 모든 정보를 경제 주체와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제발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설명 책임,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은행이 어떤 말을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말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어떤 말을 했다, 뭐 그런 모든 기사들,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그런 것들이 다 설명 책임의 일환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설명 책임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은행을 믿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믿어달라고 하면 잘 믿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게 이제 설명책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 강의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해하시기 편한 한 가지 숫자는 그냥 2%입니다. 2%를 별일 없으면 달성을 할 것이고, 큰 충격이 와서 2%가 지금 아닌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은 2%로 갈 거다. 그래서 중기적인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이라는 거고요. 적용기간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는 2%가 좋은지 3%가 좋은지 확신이 안 들어서, 뭐 예전에 굉장히 높을 때는 3%도 넘는 타겟을 잡은 적도 있겠지만, 역사를 나중에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계속 물가를 타겟을 낮춰서 2016년부터 2%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그냥 2%라는 뜻입니다.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3년 단위로 이거를 계속 재설정을 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그렇게 3년 단위로 보지 않고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책임성은 설명 책임이고요. 이 기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2%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는 한국은행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주요 선진국이 생각하기에도 적정한 수준의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율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2%가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3년 단위로 바꿔온 역사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아도 2%,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2%를 계속 목표 수준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들을 자꾸 의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